네, 반갑습니다. 전 중앙대학교 공공인지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홍준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체제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가 찾아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 많이들 계셔서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뭔 행정체제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예, 행정학 하는 사람으로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국가의 체제가 굴러가는지. 저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다들 우리가 특별해지고 싶어서 다들 특별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전남 광주의 통합특별시만 딱 놓고 보면 그것만 보게 되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 속에서 등장한 것이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큰 차원에서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통합특별시는 뭘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 아까 축사에서도 이미 다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이 정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 지난 5년 사이에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따져보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초광역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초광역 행정통합이나 행정체제 개편은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정책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좀 설계돼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변화는 다 이미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몇 개 그래프만 제가 뽑아왔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다 아시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0입니다. 0.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소합니다. 계속. 다만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천천히 감소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출생아 사망자 수의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동시에 인구의 전체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큰 문제죠. 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0에서 14세, 15에서 64세, 65세 플러스의 인구 그룹을 상대적 퍼센티지로 구분해서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특히 이제 노란 선을 이게 이제 에이징 인덱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노란 선을 보시면 지금이 우리가 변곡점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때요? 최근 5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바뀌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그 정부에서도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또는 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분권을 강화시키자. 이 도저히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정부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지방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학자들은 지금까지 과거에 그래서 분권을 강화시키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잘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럼 그게 과연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뒤집어야 된다. 과거의 분권화를 가져온 여러 정책들은 인구 감소를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분권 체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전제 속에서 새롭게 이 지방 분권을 위한 행정 체제를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출생률이 요즘 조금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0.8 넘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 수준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기구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98개국인가요? 그중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98등이었거든요. 전 세계 꼴찌, OECD 꼴찌가 아니라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지금 꼴찌는 면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대만이 더 높다던가, 더 낮다던가, 뭐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되긴 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현상이 같이 들어가 있죠. 제가 요 오른쪽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은 전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전남이 가장 성장의 원동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전남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문제는 그 출산한 인구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출산율이 낮은 곳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더 급격히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인구 정책을 다룰 때 인구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든가 이런 데서 지역을 보지 않고 출산율을 다룰 때 얼마나 이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지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제는 지역을 살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역 인구의 감소의 핵심은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이동의 문제다 하는 것에 이제는 인구 정책의 핵심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 인구 변화 이미 2020년에 이제 이 역전을 했죠.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이 됐고요. 청년 인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전을 했고요. 동시에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은 아까 청년 인구의 그 감소를 보여줬는데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데도 최근 데이터를 제가 다시 청년 인구 보통 20에서 39세 인구를 따지는데 한번 그것을 나눠 보게 되면 그리고 즉 5세 단위로 끊어보고 다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보면 추세의 변화가 또 보여요. 그 안에서도 어떤 추세냐? 과거에는 30대 남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은 20대 초반의 여성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30대 남자의 집중도는 좀 둔화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왜 그럴까? 결국은 아까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산업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산업 문제 보시면 산업도시,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의 그 성장을 이끌어온 거는 산업도시들이었잖아요. 근데 산업도시들이 주력 산업들을 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도시들의 남녀의 성비를 보면 무려 현대중공업 97대 3, 남자가 97, 여자가 3입니다. 대부분 다 현대자동차도 94.5, 5.5 이 정도. 근데 지금 이미 그 전국의 공대에 여학생 비중이 30%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갈 곳이 수도권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저희 비수도권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산업도시 위주의 산업 정책을 써왔는데 여자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장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수도권으로의 집중, 여성의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뭐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이제 지방 도시들에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꼭 무슨 뭐 남녀 차별 또는 뭐 여성 우대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이 살려면 여성 친화적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그 지역은 앞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성이 계속 수도권으로 젊은 여성이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지방 도시의 출산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산업 가부장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세는 뭐냐 하면 이제 거점 도시가 약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위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표를, 이건 이제 인구 예측 자료, 통계청에서 한 인구 예측 자료인데요. 예측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남쪽 지역이 굉장히 남쪽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들, 그러니까 광역시들이죠. 광역시들의 인구가 급격히 앞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부산, 대구, 울산 전부 다 25% 정도가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25%의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광주의 경우도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비교해 볼 것은 이겁니다. 지방의 인구는 다 감소하는데 그럼 도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 한번 봤어요. 그럼 도의 인구도 마찬가지로 이 남쪽 지역의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전남 같은 경우도 전남의 인구는 한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의 인구는 20%가 감소를 해요. 마찬가지로요. 경남 같은 경우는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산의 인구는 26%가 감소를 해요. 다시 말해서 비수도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비수도권의 거점을 이루고 있는 곳들의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은 그 비수도권의 앞으로의 성장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애 요소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제 연구팀이 가장 최근에 제 연구팀이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요건 이제 통계청이 분석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은 그 시군구 단위의 예측을 할 때 사실 정책 변수를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순수 환경 변수만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순수 환경 변수만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 사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시군구의 앞으로의 예측 자료보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군구 단위에서 다 인구가 감소하는데요. 여기 파란색에 짙어질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들, 지역들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구 유지력에 있어서도 인구가 작은 곳은 점점 그 인구가 지금의 인구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그나마 인구가 유지되는 곳들은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급 내지는 대규모 도시들이 인구를 그나마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별로도 앞으로 인구 격차는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기초 단위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군 지역들이 되겠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농촌 지역의 행정 체제가 지속 가능한, 그래서 유지 가능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과연 그곳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꾸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읍면 단위까지 내려가 보면 과연 인구가 남아 있을까 앞으로 20년 뒤에 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 곳들이 왜 인구가 그냥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생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임계 인구라는 게 있는데, 임계 인구에 미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점점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행정구역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생활의 반경을 점점 넓게 쓰는 경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예측치는 아니고요. 그 과거 데이터하고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그냥 한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통근 통학하는 인구니까 일상적으로 이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죠. 그 비율이 증가한 시군이 21곳, 감소한 곳은 1곳.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것이 우리가 그 도시 지역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 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과연 자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그 자치도 가능하죠. 그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요 두 데이터는 이제 재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시가 됐던 군이 됐던지 간에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1인당 세입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1인당 세출은 완전히 그 역의 함수, 그것도 지수적 역의 함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가 적은 곳들은 그곳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단위 비용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탱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동시에 이 뒤에 걸 보시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초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근데 국가 전체의 앞으로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 따지고 보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이 호황을 좀 누리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많이 늘어났고 삼전 닉스 그것 때문에 재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구 규모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작년에 그 데이터를 한번 추정을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요. 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0으로 수렴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정 규모 자체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방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지방이 스스로의 지방세에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따져보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군지역 또 심지어 50만이 안 되는 지역까지는 이제 포함해서 재정자립도가 10%대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돈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의 현재의 기초 단위에서의 시군의 앞으로의 지방자치 모델의 큰 제약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전부 아울러서 나오게 된 정책이 국토공간의 대전환이라는 정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말을 썼냐면 우리가 오곡 삼특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오곡 삼특이라는 정책을 세워서 했었죠. 근데 이제 올 초에 한 2월 말부터죠. 이제 국조실 산하에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게 사실 오곡 삼특보다 더 상단에 올라가는 상위의 이 정책 협의체이고 이 바로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지방 정책의 최상위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게 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토공간을 재설계하자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이렇게 도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구 규모가 좀 큰 도시들이 앞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좀 산재돼 있는 그래서 일종의 각자 도생의 그런 구조였다면 그것을 오국 삼특이라는 구조 속에서 도시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역할을 어떻게 재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국토 공간을 좀 재설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국토 공간 대전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성립이 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전국을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즉 물론 이게 학술적인 메가시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데요. 학술적인 용어하고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또 관료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판 메가시티다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결국은 새롭게 권역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17개 시도잖아요. 17개 시도가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의 우리의 국토 공간은 17개 시도의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게 5극 3특의 권역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됐고, 그리고 그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5극 3특이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보긴 힘들고, 거기서도 권역별 성장 거점이 똑같은 층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5극 3특을 권역 단위로 우리가 끌어가는 그러한 이 국토 공간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근데 그 전략 산업, 결국은 그 전략 산업은 뭐냐면 각 기초 단위에서 우리가 잘하는 일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때 말하는 전략 산업은 바로 권역 단위의 전략 산업, 즉 기초 단위 수준이 아니라 권역 단위에서 이 전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산업을 좀 뽑아내자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는 탑다운으로 과거에 했던 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특구 정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권역 단위의 메가 특구, 지금까지 특구는 기초 단위의 행정 단위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안에 있는 그러니까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지역 단위의 특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절된 특구가 아니라 권역 단위의 메가 특구 정책을 쓰자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러면 산업이 있다고 그냥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역의 인재를 권역 단위로 그 성장 산업하고 매칭시켜서 인재를 양성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3개만 먼저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거점 국립대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9개 국립대가.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그냥 대학 정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국토공간 재설계와 그 다음에 전략산업 육성하고 연결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점 국립대 중심의 성장 엔진을 이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우대 배분,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쪽으로 갈수록 더 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초강역 또는 통합특별시가 전남,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 몇 년 동안 설왕설래했잖아요. 통합한다 또는 서로 그냥 연계 협력을 한다, 이런 정책들을 설왕설래해서 막 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지역에서 법이 제일 먼저 1호로 통과될 정도로 이게 힘을 받게 된 것은, 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이란 틀 속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 정책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큰일 났다. 네, 네. 두 번째는
행정구역을 요거 이제 초광역 범위 내에서 요 기초 단위의 행정구역이 앞으로는 권역별 정부의 중요성 때문에 기초 단위의 행정 단위는 매우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체제 하에서는 행정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것은 3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지방자치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치권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왜 그렇게 중시했느냐? 왜냐? 그것은 지역에서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즉 지역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공적 의사결정하고 통치의 단위로 해석이 돼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기초의 행정구역은 결국은 권역 단위의 이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즉 공공 서비스의 구역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초 단위의 행정구역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은 서비스 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급 구역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고정적이고 배타적이고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에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초광역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적 분절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분절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그 성장 산업을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아까 이제 환경하고도 연결되지만 지금까지 모든 일자리가 사실 인구 이동 자체가 독립 변수는 아니고 결국은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산업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산업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참 어려운 환경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산업 변화는 과거의 그런 그 굴뚝 산업이 절대 아니고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 그 부가가치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산업 구조 전체가 재편되면서 이 지방의 역할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요것을 이제 보시면 이 전국의 연구개발 인력 같은 경우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요. 더더군다나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중에 바로 이 지식기반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뭐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집중돼 있거든요. 그나마 그냥 일반 연구직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 대전에 이제 R&D가 있으니까 이쪽에 좀 빨간색이 나올 뿐이지, IT 개발이나 전문 서비스 직종, 엔지니어 쪽이 아니라 그쪽을 보게 되면 더 심하게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비수도권에서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성장 엔진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기존에 해왔던 경쟁이 미덕인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효율성을 가져오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 여건에 맞춰서 서로의 대표성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더 나은 서비스 경쟁을 한다라는 게 성립이 됐었어요. 그게 원래 영국에서 나온 모델이거든요. 영국의 그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그 대처 시절에 나왔던 모델인데 그것이 통했죠.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게 통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는 경쟁이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가 오히려 이 지방 기초 단위의 지방 분권의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인데요. 출산 장려 정책을 기초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트해서 결국은
장려금을 더 주자, 더 주자. 무슨 뭐 저기서 얼마 그러면 우린 그거 받고 얼마 더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권역 내 인구를 늘렸느냐?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인구를 뺏어오는 정책밖에 안 됐거든요. 권역 내 인구는 변하지 않는데 행정의 비용은 더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도 89개 시군구에 대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급하는 방식이 역시 시군 단위로 쪼개서 주는 정책입니다. 근데 결코 쪼개서 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그럼 시군이 지방 소멸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증가로 바꿀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정책 평가를 한다 그러면 지방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정책 평가는 성과 목표가 그걸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성과는 그 지역의 인구 변화율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걸 놓고서 보게 된다면 이 정책은 아주 최대의 실패 정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지역의 연계성을 따져서 그 지역 서로 연계하면서 어떻게 클까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이 돈은 오히려 모래사장에 물이 흡수되는 것 같은 결과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도 시군 단위로 하다 보니 계속 서로 돈을 서로 경쟁적으로 쓰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광주 전남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거점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 왼쪽 그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그 2024년에 이제 전입 전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페이지 랭크라는 공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주조차도 거점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5단계로 제가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은 중간 단계 3단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광주 전남권의 생활권도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의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KCB나 나이스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크게 보면 어쨌든 광주도 한 3권역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거점성이 조금씩 다 달리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 예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광주 전남을 해봤을 때도 여기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광주를 제외한 거의 광주하고 여기 순천 여수 이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은 아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정책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있어서 인구를 지켜줄 수 있는 저수지, 인구의 저수지 내지는 인구의 댐은 광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까 분석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광주 전남 지역도 따져보면 결국은 5만이 안 되는 지역이 2014년도에 8개 시군이 있었지만 그 2배 정도 될 것으로 30년 뒤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5만이 안 되는 지역으로 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기초생활권 자체도 여러 가지 교육, 의료, 판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경우도 제일 떨어지는 곳들이 지금 전남 지역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도시권의 생활권 구조를 마찬가지로 이 인포맵이라고 하는 공간 클러스터링 방법을 써보면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의 주변 지역까지 합쳐져서 사실상의 아까 그 군집 분석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하나의 생활권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을 기초 데이터인 인구 이동의 비율을 가지고 통근 비율을 개별 데이터 가지고 봤을 때도 동구, 서구, 남구 모든 자치구가 다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남 광주의 현재의 공간 구조와 미래 예측을 따져서 봤을 때 일단 이 지역의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은 이것이 지금과 같은 광역과 기초를 획일적으로 기능 배분하는 형태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구 밀집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이양해줘서 기초이지만 지금의 기초보다는 훨씬 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 지역인 그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또 하나의 그러니까 층위가 한 단계 낮지만은 두 번째 거점으로 충분히 키워낼 수 있고,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례시나 대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5만도 안 되고 사실상 역할을 하기 힘든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지금의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이 권역 정부가 직접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실효성 있는 주민의 삶을 제고해주는 그러한 기능의 배분 체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체제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이미 일본에선 오래 전부터 그 도도부현하고 시정촌 간에 도도부현이 시정촌의 사무를 대행해주는 대체집행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지자체 간에도 수평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행정구역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서비스 공급 구역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사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대도시권 연합정부,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부울경과 같은 초광역이 아니라 기초 단위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초광역하고 대도시권을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이거 어느 곳이 어느 곳을 제외시키는 서로 제척되는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광역권 정부가 있고 동시에 대도시권의 효율성을 위한 거점을 키우기 위한 대도시권 전략은 동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신성장 거점이 필요하고요. 그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필요하면은 시군 통합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광역시가 지금은 그대로 통합이 돼서 자치구가 기초 단위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체제인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만약에 자치구를 존재시킨다면 동시에 대도시권 정부를 형성해주는 그러한 행정체제 개편은 이 지역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하부 행정기관,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부 행정기관의 효율화 작업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읍면동이라고 하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의 기능 역할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시스템에서의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인데요. 통합특별시 같은 경우에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 자칫 잘못하면은 권한의 이양이 지금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특별시의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즉 약 단체장 형태의 그 시스템 개편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과소군 같은 경우는 통합형 기관 구성 형태, 즉 일종의 시티 매니저를 통한, 즉 이게 CE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오히려 행정에 초점을 둔 CEO형 통합형 기관 구성 형태로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